지금부터 세종 100년 평화 페스티벌 마지막 강연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의 주제는 김대중 독일인 시각으로 본 그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좌장을 맡아주실 김대중 학술원 백학순 원장님과 또 강연을 해주실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후 세션 마지막 발표이고요. 마지막 발표자로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독일 그리고 독일의 지도자들이 독일 국민들 또 독일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김대중 대통령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특별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독일의 수상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굳건히 지원을 또 해주셨고요. 특히 1980년대에 김대중의 그야말로 생명이 위협받았던 시기에 독일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대중은 지켜낸다, 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해서 베를린 선언을 또 이끌어내기도 했죠. 그 당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략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가깝고 또 우리가 고마움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두 번째 강연, 특별 강연의 발표자로 주한국 독일 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일 대사님께서도 편하게 이 자리에서든 혹은 단상에 서서 발표하셔도 좋겠고요. 역시 30에서 40분 정도 자유롭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발표 듣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학순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대사 게오르그 슈미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앉아 계시면서 이제 목소리도 좀 느려지고 또 많은 강연들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오늘 외부를 보더니 날씨도 너무 좋고요. 밖에 나가봤더니 바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강연과 대화들을 듣고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초대되어서 서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뭘 얘기를 드려야 할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명한 학자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 대한 인연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이 입장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독일의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의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63년생입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보자라고 해서 홍콩도 가고 중국, 일본, 대만, 한국
한국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97년에 방문객으로 관광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참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중국에서 당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88년 올림픽도 봤고요. 그 당시에 해설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이 새로워졌다. 새로운 한국이다.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법치, 자유,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의미가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콩에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홍콩을 오고 가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었고, 하지만 베이징을 봤을 때는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주주의가 허물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인 친구들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왜 국민들한테 총을 쏘는 것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중국을 가면 독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또 중국과 독일을 좀 비교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서구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구라고 하면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가족 지향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고 또 정신 지향적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아시아 가치 논쟁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1994년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쓴 글을 봤습니다. 정확히 30년 전인데요. 94년 11월이었습니다. 정말 이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읽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왜 이 글이 저에게 공감을 주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가 운명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문화적인 가치는 서구 가치와 또는 인권,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논의를 많이 했죠. 학생으로서 그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에 대해서 많은 인용을 했습니다. 존엄성에 대한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 법치, 민주주의, 많은 근거를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적인 가치가 민주주의, 인권과 양립하지 못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적인 가치가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양으로 되는 것이 싫고, 그리고 아시아 역시 민주주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화적인 뿌리를 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법치라든지 공평, 민주주의 시스템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근간을 이루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저도 했었습니다. 아마 전체주의자들은 이 글을 쓴 김대중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자들은 우리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말 속에 숨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 글은 저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습니다만 독일 사람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라고 못해?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벗어나서 많은 역사와 문화권에서 평등, 선한 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누구나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이 얘기한 것은 문화는 운명이 아니다. 문화는 정적이지 않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텍스트는 홀로코스트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독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그 이후로 3년 뒤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 문서를 썼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썼습니다. 사실 문서를 보면 아시아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잘 알려지진 않았죠. 중국의 장펑천이라는 학자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르네 말릭, 인도의 한자 메타라는 분께서 인권선언문의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이 한자 메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ll men, 모든 남자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All human being,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아시아 왕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문구였던 것이죠. 내가 왕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그래도 제도로서 존재했던 시절에 이런 보편적 인권선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지적을 보고 저는 유럽 역사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저항은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럽 서구인들, 제가 서구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사회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포용하는 자유주의 사회를 반대합니다.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 목가적인 과거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현대적인 삶을 밀어내는 거죠. 독일에서의 이 작가들은, 주요 작가들은 영웅을 그리워하고 상업을 경시했습니다. 이상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사람들이 하는 상업활동은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농촌 생활을 이상화했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전체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용했습니다. 아마 나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컬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하는 말임을 압니다만 이렇게 컬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숭배하는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 곳을 돌아보면 북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공산국가인 중국도 얘기를 합니다. 민주적인 가치가 중국 문화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지도자 숭배를 극단적으로 하고 있죠. 대만에 대해서 중국은 화를 냅니다. 전통적인 중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사실 인권이 양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죠. 러시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러시아적인 정통적인 이데올로기를 세우고자 합니다. 타락한 서구에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의 분석적인 안경 또 문화적인 통찰력을 빌려서 본다면 이런 주장들은 문화는 운명이다라는 사상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 대립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지지하는 세력과 비자유적인 세계질서를 지지하는 세력의 대립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수상들이 희한하게도 비자유적인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많은 중간 지점들이 있습니다. 논쟁은 복잡하게 펼쳐지지만 이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로 단순화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죠. 비전도 다르고 전 서구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큰 분열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글을 30년 전에 쓴 글을 읽고 나면 좀 이 생각에 대한 명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운명이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김대중의 글을 읽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 역사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저에게는 김대중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김대중의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동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씀도 잘하고 또 굉장히 지식도 많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번이나 죽을 뻔했고 6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김대중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날에도 정치적 망명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가, 환영하고 있는가. 김대중을 환영했던 나라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한 분은 그들의 조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의 용기는 화해를 향하는 발걸음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베를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입니다. 수많은 영고 성세를 겪었던 곳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인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빌리 브란트 총리와 리하르트 폰 바이프체커 보수파 대통령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정치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다양한 입장에 손을 내밀 줄 알았던 그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약점이 있듯이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강한 내적 나침반을 지니면서도 균형을 추구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헌법 기본법 제정의 75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이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여러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조정해야 한다라는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쓰여진 헌법입니다.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물론 찬반도 있지만 유연성을 허용할 수 있게끔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 경제는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 사회 전체의 필요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것은 독일인인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협 문화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복지국가의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고 또 타협 문화도 독일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타협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적 공존을 주장했는데요. 역시 독일도 동서독이 분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결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공존을 합의한 것이 유럽을 만든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공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협박에 굴복하게 되는 선은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군대중이 국가 분단을 극복하는 데 롤모델로 삼았던 빌리 브란트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힘을 가지고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다른 한편에는 타협과 유연성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각기 다른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협과 유연성이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화 정책은 독재자들이 더 큰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재를 봤을 때 빌리 브란트 총리, 헬무트 슈미트 총리, 헬무트 콜 이런 독일 총리들이 그 당시에 저는 젊은 외교관이었는데요. 이런 독일 총리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이웃들을 강력히 움직여서 또 평화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이 실제로 가능하고 항복이 아닌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희망입니다. 김대중의 삶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그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투옥, 체포를 겪었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 겪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희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외교관으로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희망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합니다. 인적 재난들이 예상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가자, 이란, 수단, 미얀마 이런 곳들이 모두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우리는 절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Pact for the Future라고 하는 유엔 총회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30페이지짜리의 보고서입니다. 외교, 인권, 금융, 그리고 전 안보리
등에서 이뤄가고 있는 147개국 UN 회원국들이 이 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UN이 전 세계의 희망을 이끌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나 큰 나라나 이 가이드를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는 남북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경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일의 전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서 외교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미비아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여러 결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김대중이 살아 있었다면 역시 참석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희망의 영감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투투 주교 얘기도 나왔고 희망의 노예라고도 하셨죠. 그리고 동티모르의 경험도 공유를 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왔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립을 원했고 또 국가 건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이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300주년을 맞게 되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독일 철학자들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에게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를 망라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독일 외교관으로서 여기 서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 희망과 존경의 원천이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김대중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김대중이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누리고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mbassador Schmidt.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His, recollections and perspective on the legacy of President 김대중 대통령의 이 레거시에 대한 어떤 그 소회 또 역사적인 정리 내용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도 질문도 드리겠습니다만 용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As long as I understand, when he used the concept and importance 김대중이 용기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fortitude and justice. 그야말로 그 어떤 강한 힘 그리고 정의의 요소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힘이라고 하면 정말 꾸준히 오랜 시간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 시작하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그 강인함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의라는 것이죠. 역사의 정의 이런 것들을 또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청중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또 제가 좌장으로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한 김대중 대통령의 글을 다시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1994년 11월호에 게재된 글이고 이 글은
동일한 그 Foreign Affairs의 3, 4월호에 리쿠안유 그리고 자카리아의 글에 대한 반박에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운명이다 라는 글에 대한 어떤 그 반박 또 이야기를 더 확대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문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글을 김대중 대통령이 기고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님과 그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고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그 글을 좀 반복해서 강독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다. 그래서 문화란 사실 운명 정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는 것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우리가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쟁과 또 평화라는 그런 계속되는 어떤 좀 어려움, 과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중동이나 다른 곳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사님이 이 현 상황을 이해하고자 할 때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결국은 문화 간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현 상황에 대한 대사님의 소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의 관점에서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마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웃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뺏고 있고요. 마음대로 그 나라의 땅을 뺏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마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어떤 그 숭고한 움직임이다 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문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시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는 우리는 종교주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러면서 러시아만의 어떤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이미지 만들기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의 종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슬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의 외교관으로서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도 독일은 여기에 크게 반대했었고요. 2011년의 상황에도 저희는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미국과 많이 또 좀 척이지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결국 그겁니다. 서양의 가치, 서양이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사형 선고 같은 경우에 유럽인들은 이 사형 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사형 선고를 집행하고 있죠. 일본도 사형 선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 선고라는 것이 과연 서양의 문화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독일에서 사형 선고 제도가 없어진 것도 1949년입니다.
동독은 1980년대에 사형 선고가 없어졌고요. 자,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해진 문화가 있고 또 다른 데 가면 그곳의 문화가 정해진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굉장히 유연한 것이 문화이고요. 합리화도 사실은 가능한 합리화가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도 불교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야말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바로 이 점을 김대중 대통령이 1994년도 그 포레인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설파한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DNA에 뭔가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눈의 색깔도 수술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마치 눈동자의 색이 유전자로 정해지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 독일은 이런 역사, 이런 DNA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화적인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험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보면 히틀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의 국경을 치고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역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라는 측면 외에도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믿음도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천주교 또 기독교를 넘어서서 어떤 종교를 넘어서서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제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면모가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대화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동방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차용을 했었습니다. CSCE에서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컨퍼런스에 관한 언급도 대사님께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보, 인권, 그리고 경제 이렇게 세 개의 축을 놓고 이야기를 한 회의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도 유럽이 겪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무드 조성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한 독일 대사로 활동하시면서 1995년 그리고 90년대 초반을 이제 되돌아 봤을 때 대사님의 경험, 또 독일의 이 동방 정책의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 독일 통일에 관해서 그 한반도에 어떤 점을 시사할 수 있는가,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또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나름 연구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리고 동방 정책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 쪽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을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국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서방의 시도들에 대한 또 불만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특히 서독의 경우 동독을 단 한 번도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독을 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과정의 논의가 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러한 지금 뭐 대립 상황이든 갈등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절대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서독 입장에서도 그냥 동독으로 치고 들어가자, 가서 힘으로 러시아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이런 그 논리들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동독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보와 인권, 그리고 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가지고 너희를 건드리지 않겠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결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동독인들이 또 실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기본적인 분리, 상호 인정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는 동방정책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방정책이 결국 소련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그 정책이 소련의 몰락을 가져왔다라고 어떤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방정책에 대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역사적 평가는 계속 조금씩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외교관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유연하게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진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으로 누가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할 때는 투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협상을 하는 것이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닌데 서독과 동독 경우에는 다행히 어느 쪽도 총을 쏘지 않고 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끌어낼 수 있었던 굉장히 운이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동독인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대화 통로가 열려 있었고요. 또 소련을 통해서도 대화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화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면 실제 동독에서의 그 정치인들, 감금된 정부에 의해서 수감된 정치인들을 서독으로 빼내오기 위해서 그야말로 돈을 주고 정치인들을 사오는, 그들이 석방을 사오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평가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누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그 여러 가지를 다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다방면에서 실행함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고 통일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긴장의 강도를 좀 낮추고 서로 평화롭게 서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실험해 보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는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이지만 대화할 수 없는 상대, 대화할 준비가 안 된 상대와의 대화가 진정한 대화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김명자 장관님 손들어 주셨습니다. Yes. I really enjoyed your insightful and heartfelt representation. 대사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And that said, if I may, I'd like to raise a difficult question. 좀 어려운 질문을 How do you 드리고 싶은데요. the international situation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요? to change if Trump is elected?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유럽의 관계, 중미 관계, Korean Peninsula situation, 그리고 한반도 정세,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그리고 파리 협정, 기후 변화 등등에 대해서 트럼프의 당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주제가 어렵고 또 중대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협정에 있어서 트럼프가 한 짓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시 한번 파리 협정을 탈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굉장히 후퇴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탈퇴했으니까 우리가 왜 굳이 이 기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인가라는 핑계를 댈 국가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리 협정에 가입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간자적인, 중기로 봤을 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우방들을 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의 강점은 미국이어서가 아니라 우방국이 있어서 강했던 것인데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보면서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독일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미국이 냉전에 우리를 지지를 했던가? 미국이 적국과의 관계를 우호관계로 돌릴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가? 1945년에 독일에 폭탄을 떨어뜨렸고 그 이후에 베를린이 봉쇄되었을 때 또 식량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2, 3년의 간격을 두고 병을 주고 약을 주기도 했던 것이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적이었다가 우리에게 우방이 되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독일 통일을 도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개방정책 이후에 부시 대통령들이 통일을 찬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새로운 지도자가 이런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여러 무역 보호라든지 통상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방이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안보 문제도 있고 또 한국은 일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번 선거를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게 보고 있을 텐데요. 프랑스와 아프간 군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또 아닙니다. 미국의 역할을 느끼고 있을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2024년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의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Any other questions? 질문 있으십니까? Yes, please. Yeah.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ctually, the organizer, Minister 김성재. 김성재 이사장님의 질문이네요. 독일과 이후에 오늘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독일은 전혀 다른 나라 같고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독일을 변화시켰는지 그게 언제나 궁금했거든요. 2차 대전 이후의 나치 독일과 오늘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독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의 물음입니다. 언제나 물어보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I always wanted to ask you this question. In the post-World War era, 저 역시 그랬습니다. Nazi Germany, 독일 2차 대전 전에는 나치 독일이 있었고 지금 전후에는 새로운 독일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 민주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독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1984년 문화가 운명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945년에 연합군이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독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적을 두렵게 하지 마라라는 경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문화가 이런 것이고 독일 문화는 권위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힘으로 다루어야 하는 나라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어보면 조금 다른 얘기죠. 1945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치 이하의 독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말이 되는 평가였습니다. 어떻게
문화를 바꾸고 또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었는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증오하게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보면 항상 우리는 프랑스의 침략을 당했고 늘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역사를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나쁜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군인들은 사실 서로 싸우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규범을 바꾸고 사회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관유와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중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데 독일이 다행히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패전국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붕괴되었었습니다. 젊은 독일 군인들은 독일 문화라는 이름으로써 그리고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들을 실제로 경험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제가 뭔가를 잘못하진 않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독일의 정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 사과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늘 메아리를 치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지금 금연한다면 예를 들어서 2년 안에는 금연하지 않으면 2년 이후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들으면 결국은 금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존재론적인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데 국가 차원에서 변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do it this way. I'd like to share with you some great news related to President Kim Dae-jung.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한 한 가지 소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행사를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올해 10월 지난달에 국제정치학회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회는 전 세계 모든 정치학회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학회인데요. 여기에서 김대중 상을 출범시켰습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이 국제정치학회 총회가 열리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야말로 레거시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 김대중 상을 발표하는 그 문구를 읽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몇 대 대통령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재임했다. 또 노벨 평화상을 2000년 수상했다. 이런 이제 그 팩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왜 김대중 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30권이 넘는 그 김대중 전집의 저자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접목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이 상을 수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6월에서 7월 정도에 2,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 정도의 국제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이 국제 정치학회 총회를 서울에서 열게 되고 그때에 첫 김대중상을 수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 총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요. 세계를 돌면서 열게 되고 그리고 그 총회를 열 때마다 이제 김대중상을 선정을 해서 수상자를 선정을 해서 상을 수여하게 될 겁니다. 세계 평화, 민권, 민주주의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서 상을 주게 됐다라는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특히 마지막 특별 강연 2개의 강연을 해주신 두 대사님들께도 정말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해 주신 대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사실 다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공식적으로 이틀간에 걸친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평화 페스티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해주신 게오르그 슈미트 대사님 그리고 또 긴 시간 좌장으로 이끌어주신 백학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연은 김대중 독일인의 시각으로 본 그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틀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어록을 생전에 남기기도 했죠.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이틀간 우리가 진행했던 여러 대화와 논의, 토론들이 앞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6시부터는 목포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유명 가수들이 함께하는 평화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함께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연빛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